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했습니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보여주기이자 망신주기라고 자신의 무관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입건하라 하십시오. 우리를 보고 정치공작 한다고 화를 내길래 어이가 없더라고. 정치공작이 가장 기본적이고 악랄하고 악질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공작이라고 그래요. 이번 공수처의 온갖 거짓말과 불법 절차가 동원된 압수수색이 무슨 목적인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 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의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지 않았을까요? 왜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확인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탄압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저희도 옛날에 그런 거 좀 해봤는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정말 공수처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로 똥볼만 차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추가 녹화를 위해서 모였는데요.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그 어느 때보다도 판을 읽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판을 한눈에 읽어주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음으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시죠. 허은하 의원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네. 되셨어요. 아, 진짜 어떻게 된 건지 비하인드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아니 워낙에 훌륭하신 분들이 캠프에도 가 계시고 네. 또 당직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중립을 지켰던 사람 제가 기존에 이제 경준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던 의원 중에 저만 남아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 또 그만큼 또 능력도 출중하시니까. 열심히 네.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허 의원께서 이준석 대표가 윤희숙 의원 사퇴 기자회견 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만류하고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네. 그때 사실 또 화면으로 보는 거랑 현장 분위기랑은 또 느낌도 달랐을 것 같고 어떠셨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이제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봤을 땐 저는 계속 울컥울컥 했었는데 우리 대표님도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윤희숙 의원님도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울컥하는 모습을 걸어오시면서 보다가 서로 이제 같이 이제 울음을 터뜨리게 됐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왜 그런지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도사님 뉴스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어요.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맡으시게 된 건지 손 드신 거예요 혹시? 제가 이제 공명선거하고는 별 관계없는 자리예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네. 최고회의에서 그 최고회의 중에 제가 조금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이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예. 그래서 당대표가 전화 와서 맡으라고 하시니까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밖에 없었다. 마냥 뭐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없는 사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내가 그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네. 제가 현장에 있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었는데 모든 최고위원들이 모두 다 지목을 한 게 만장일치로. 네. 그다음 최고회의에서 보니까 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제 또 임명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도망을 가려고 슬며시 나오는데 우리 수석 대변인이 따라와가지고 어디 가냐고. 근데 얼마나 공명선거가 아니었으면 홍준표 후보가 막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공명선거라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서 아마 공명선거 단장을 맡은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당 선거인단돼서 우리 민주당 후보나 투표하고 있고 공명선거 단장이 전혀 공명하지 않아. 남우당 투표나 하고 있고. 1차 선거인단 투표하셨어요? 국민으로서. 그리고 하셨구나. 투표하라고 그렇게 문자도 오고. 그렇게 허튼데 생각하니까 우리 저 국민의힘 공명선거라고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긴 거잖아요. 그건 아닌데. 자, 바로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럴 때 제가 같이 공격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우상호 의원께서 준비한 판도라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보면 뭐 온통 검찰에 의해서 진행됐던 이제 소위 고발 사주, 고발 사주라는 말이 썩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검찰과 야당 정치인이 어쨌든 연결돼서 여권의 정치인을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검찰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그런 참담함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은 땡땡땡땡 사건이다. 정치 공작 사건이다. 그러니까 알고 저러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 윤석열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검사들의 선거 개입이다. 땡땡땡 선거 개입이에요. 선거 개입.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할 말 하안.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사건이다. 땡이죠. 아니 뭐 그거는 사실은 그 좋은 여러 의미로 네. 여러 의미로 뭐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 폭망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폭망. 네, 폭망. 이거는 검사군 혹은 검찰 관계자가 관여되어서 야당 정치인을 활용해서 여당 정치인을 고발하는데 어떤 형태로도 관여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해 8월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른바 최강욱 고발장의 초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고발장의 초안을 받았고 검토해보니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당무감사실로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장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발장은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지난 4월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고발장과 매우 흡사해 이른바 검찰의 고발 사주 시도가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 산하 공정선거 추진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할해가지고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 공명선거 추진단을 출범해서 운영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단장은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맡기로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송 검사에게 받은 자료가 어떤 경위로 당에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손준성 보냄 파일이라고 불리는 그 고발장,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고발한 그 8월의 고발장 내용이 굉장히 많이 흡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동의하시나요? 그 내용이 비슷한 건 사실인데요. 비슷한 것의 대부분은 인용문이에요. 최강욱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은 어차피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인용이든 이쪽 인용이든 별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또 최강욱 의원이 그 기소가 된 사건 있잖아요. 네. 조국 전 법무장관 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 그것도 인용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판례인데 가장 정형적인 판례예요. 이런 사건에. 그러니까 그것도 인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행여노릴 문제, 그 부분도 우리 이제 법조인들은 법조인 대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법조인 누구 뭐 변호사든 판사든 검사든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면 전부 그 책을 참조를 해요. 저도 제가 고발장을 쓴 게 아니라 고발장을 쓴 그 조모 변호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왜 이리 똑같다고 이렇게 비판을 받나 했더니 고발장을 쓴 그 조모 변호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왜 이리 똑같다고 이렇게 비판을 받나 했더니 이거 누가 써도 비슷하게 씁니다. 그분 스스로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당과 야당의 이해관계와 검찰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야당은 당시에 선거에 승리를 해야 되고 검찰은 당시에 그 고발장의 핵심 내용인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의 이 명예훼손을 빌미로서 계속 공격해오는 걸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야당과 검찰이 누가 먼저일 건지 모르겠지만은 공동의 이익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 공동의 이익을 실행한 사람이 지금 누구일까? 고발장을 누가 썼는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한 중심에 점점식 의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확실히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자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당직자로부터 그 상황 전체를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지가 지금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지금 공정선거 추진단을 이제 꾸리는 것은 저 완전 뒷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꾸려서 뭘 찾겠다고 하는 건지. 김재원 최고께서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게 드러날 수 있습니까? 밝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공명선거 감시단은 수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공명선거 감시단에서 조사를 하려면 김재원 최고가 아주 의지를 뛰어난 과거 검사 시절에는 굉장히 뛰어난 검사였대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결국에는 이제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 검사로 넘어온 거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캡처된 그 사진이 넘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쪽에서 보낸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없는데 받은 것만 가지고 저 텔레그램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지금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어 있는 그 손준성의 전화번호가 만약에 해독이 된다면 그럼 보낸 사람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시스템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손준성 검사는 자기는 뭐 이런 고발장 작성한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다고 하니까 또 받은 사람이 김웅 이분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잘 모르겠다는 지금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보낸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압수수색까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도대체 근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나머지 방법은 없어요. 네. 장제원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정점식 의원이 친하니까 주려면 고리 줘야지 뭐다로 김웅 의원을 통해서 줬겠냐라고 초창기에 대응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공명선거 추진단장께서 조사를 하실 때 손준성, 김웅, 조성은 여기로만 조사하지 마시고 손준성, 정점식 의원으로 통하는 것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건 장제원 의원에 물어보면 다 알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김웅 의원 것만 나올 때는 네. 당이 관여했냐 안 관여했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 의원이 개별적으로 조성은 씨에게 줬다는 것만으로는 당의 관련성을 말씀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자기가 어디로부터 받은 초안을 실무자에게 보냈고 그 실무자가 조 변호사라는 분을 말하자면 의뢰해서 그분이 안을 만들어서 고발 실무를 맡았는데 네. 여기까지는 다 서로 확인된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밝혀지지 않은 건 최초 작성자. 그러니까 지금 정점식 의원도 또 김웅 의원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게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밝히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밝혀야 할 것은 왜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냐와 그다음에 검사와 판사만 열람할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이 첨부 자료를 갖는가. 근데 지금 이분이 자기는 안 했다고 계속 주장하니 김웅 의원으로부터 협조 부탁은 받았지만 작성은 다른 사람한테 시켰다는 얘기인가? 손준성 검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 아니냐. 네. 허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선이 되려면은 시나리오를 잘 써야 되는구나. 아니,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이제 의심이 많아지죠. 우선 하게 되고요. 저희 김기현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 이렇게 많은 제보를 하는 의원들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다. 표창장 줘야 된다.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검찰로부터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서 받았는지에 대한 건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김웅 의원이든 뭐 정정식 의원이든 많은 제보를 받아서 그걸 저희가 고발했고 그래서 그분이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건 상 받아야 되는 일이다. 라는 걸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논란의 고발장에 대해서는 괴문서다.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은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진행 중인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잘 보시고 다시는 이런 정치 공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은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들고 저를 국회로 불러 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다가 와서 막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호통치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통 저렇게 안 하는데 이제 잘 해명하다가 기자들의 질문이 좀 악의적이거나 좀 그럴 때 욱해갖고 뭐한 소리야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어도 이분은 아예 작심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 대통령 되면 저런 식의 기자회견하면 국민들이 뒤집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거는 조금 옆에서 참모들이 좀 조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사람마다 스타일은 많이 다르니까 우상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젠틀하게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하는 스타일이고 원래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까? 원래 그랬지 뭐. 제가 같은 상임위에서 뵀을 때는 늘 그런 스타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윤석열 후보를 봤을 때 사실 윤석열 후보의 그러한 모습이 국민들이 네가 한번 대통령을 해보면 어떻겠니 하면서 이렇게 불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그런 면도 됩니다. 있죠. 네. 예, 예. 그래서 상임위 내에서 당당하게 호통도 쳐가면서 보여줬던 그 모습에 와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대통령으로 나와보는 게 어때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손짓해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검찰총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대선 후보이니까 후보죠. 예, 예. 태도적인 것 그리고 또 감정을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작론 같은 경우를 얘기할 땐 네. 의심이 하실 수는 있죠. 우리 김재원 의원은 원래 늘 의심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정치 공작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캠프 대변인이나 선대 본부장이 주장하셔야 될 내용이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가하는 건 이제 일하겠는데 제가 볼 땐 영 좀 저는 어떤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스타일과 네. 컨셉에서 내용에서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 호불호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그래, 때문에 그래.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통령다움은 필요할 수 있겠으나 노무현도 노무현 스타일이 있고 문재인도 문재인 스타일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에 대한 품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겠죠. 우선 그 공익 신고자,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을 거의 그 내용만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렴치범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일만 벌이고 다니는 사람으로 완전히 매도해 버렸어요. 물론 그날은 실명을 조성은이라는 실명을 말하지 않았지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제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또한 그 언론관을 많이 지적들 하던데 그 메이저 언론 아니면 이상한 언론이다. 지금 이 1인 미디어 시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태도도 있고 저는 그 어떤 내용의 문제에서도 너무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계속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가족도 압박하고 10년 전에 그 무혐의 처분된 자신의 부인 사건까지 새로 끄집어내서 1년이 훨씬 넘도록 수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전부 다 이제 정치 공작이라고 보는 거죠. 이번 사건도 보면 윤석열과 손준성의 관계 그것도 특히 주기의 관계로 보면 윤석열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고발을 사주했을 것이다. 라는 전제 아래 이 보도를 하고 그 보도를 또 받아서 그다음부터 여당에서도 윤석열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아 이것은 처음부터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죠. 지난 10일에 조성은 씨가 언론에 내가 제보자다, 본인이 제보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이 고발 사주 의혹에 제보자라 나선 조성은 씨. 지난해 4월 3일 김웅당시 총선 후보가 논란이 된 고발장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100장에 가까운 이미지 파일을 김 의원이 일방적으로 보냈고 특별한 말도 없었다는 설명. 하지만 같은 달 8일은 또 다른 고발장을 보낸 김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에 제출을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NS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손준성 보낸 문구에 대해선 당연히 김웅당시 후보자 캠프의 사람인 줄 알았다며 해당 내용이 공개된 것도 제보라기보다는 사고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검에서 이례적으로 급하게 조 씨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며 공작을 주장했고 다음 날 아침 대검찰청에서는 공익 제보자의 신분에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급하게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공작들이 일어나지고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고발장 전달 여부는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될 거라 밝혔습니다. 한편 조 씨가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하기 3주 전 박지원 국정원장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원장은 조 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이번 의혹과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조성은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우상호 의원님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요? 아니 제가 많이 할 일은 없어. 저는 특별히 만나서 뭐 밥 한번 먹은 적 없는데 제가 정치 정보를 많이 하니까 이분은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 하셨으니까 그쪽에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우리 당 인사면 내가 얘기해. 아니 원래 그쪽 땅에서 시작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에 계셨다가 아. 이제 당이 이제 깨질 때 네. 예, 그때 이제 또 당을 옮기시고 그렇게 옮기신 분이죠. 어디로 옮겼어요? 국민의당으로 가셨다가 국민의당으로. 국민의당에서 비대위원 하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가셨다가 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래통합당 평화당으로도 가셨어요. 그렇죠 잠깐. 박지원 대표와 또 평화당에서 활동을 또 했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닙니까? 김웅 의원이 신뢰만한 분이 아니라면 이런 중요한 정보를 그러니까요. 텔레그램으로 보낼 가능성은 없죠. 그렇다 본다면 엠문방 사건 같이 하고 뭐 이러면서 유대관계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자료를 보낸 것 같다라고 본인도 추론을 하던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김웅 의원 입장에서는 선대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하신 분이니까 이런 자료를 보내서 고발하도록 이렇게 하면 그분이 알아서 잘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건네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분에게 보낸 것이 실책이 돼버렸죠.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조성은 씨가 선대위 부위원장이고요. 이걸 보낼 당시에 그분이 후보였잖아요. 작년 4월이었으니까. 그죠? 김웅 의원이 당시에는 후보였잖아요. 네. 그러면 당시 선대위 부위원장이셨으니까 서로 이러저런 정보를 뭐 주고받을 수도 있고 통화할 수 있는데 이분의 조성은 씨의 핸드폰에 이분의 이름이 김웅 부장검사 가로치고 법무연수원으로 입력돼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무슨 소린가 하면 이분이 이 직책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와서 만난 것이 아니고 부장검사, 법무연수원에 근무하는 부장검사 시절부터 당시에 야당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성은 씨하고 김웅 의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통화하는 사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그 자료를 넘겨줄 때만은 적어도 상당히 신뢰하고 그런 자료를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성은 씨는 그 언론에서 그거는 제보라기보다 사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자세히 말씀하셨죠. 그냥 전혁수 기자랑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라는 정도 얘기했다가 이제 결국 그걸 한번 보여달라 해서 보여줬고 결과적으로 자기는 가능한 한 보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끌었는데 이진동 기자와 전혁수 기자가 자기들이 결정해서 후속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이렇게 과정이 다 드러났죠. 네, 그러니까 정치 공작은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뭐 기자들하고 밥 먹다가 알고 있는 사실을 툭 얘기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국민의당에 있을 때는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관련해서 제보 그 녹취 조작 사건 또 그것을 이유미라는 분으로부터 들어서 또 폭로를 해서 그 국민의당이 거의 망해버렸죠 그때. 우리 당에 입당하기 전에 그 유승민 의원의 새보수당에서 김웅 의원은 이제 발탁이 된 사람이고 이 조성은 씨는 또 다른 그 방식으로 역시 같이 활동을 하다가 우리 당으로 함께 쓸려 들어왔다가 잠시 있다가 선거 끝나고 곧바로 또 별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선거 끝나고 우리 당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 그 선대위 그 해단식에서 잠깐 얼굴을 보고 특이한 분이다. 한번 그런 느낌을 가진 것 외에는 조성은 씨는 전혀 우리 당하고 관계가 없던 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저는 조성은 씨의 과거 행적, 정당을 이렇게 옮겨 다녔고 또 과거에 뭔 일을 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은 자칫하면 이 사건의 본질, 이거 괴문서냐 송검사가 만든 진짜 고발장이냐를 잘못하면 희석하고 물타기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조성은 씨 제보자의 어떤 에 대해서 궁금하지만은 그것이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져요. 젊은 정치인 그룹 중에서는 조금 저런 분이 정치를 어디서 하든 하게 되면 굉장히 괜찮겠다는 평은 받았던 분이에요. 시작할 때. 저희 당에 이제 들어오시게 됐었던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 3명을 함께 이제 통합 차원에서 모셨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예. 그때가 누구누구? 그때 천하람 지금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재섭 당협위원장 그리고 조성은 지금 현재 그 정치인일 텐데요. 그 두 분은 잘 되고 있는데. 네, 그 두 분은 이제 당협을 맡았고 글쎄요. 이분은 비대위의 당직을 맡으면서 그 정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지역에 나가는 걸 안 하셨던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조성은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당에 있는 분들하고 사실 친한 것보다는 여러 군데에 계신 이제 정치인들하고 많은 뭐 친분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각 당의 고루 아마 젊은 정치인들 사이에는 교분이 있을 거예요. 네네. 지난 10일에 공수처가 김웅 의원 그리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국회의원회 간 김웅 의원실의 모습을 보이자 팽팽한 긴장이 흐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 탄압으로 규정지으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면서 세월을 늦추기만 하다가 여당 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색을 진행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계속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김진욱 공수처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책임을 벗어날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절차 개시 11시간 넘게 대치를 이어가다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중단한 사유는 혹시 오늘 영장 발부 집행하는 거 있어서 불법 사항이 인정하셨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요. 공수처는 압수수색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법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제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웅 의원의 그 3군데를 모두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저희가 왜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이 확인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공수처가 얼마나 엉터리 같았었는지 정말 공수처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로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으로 오셨던 검사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오셨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참고인인 김웅 의원 그것도 현재 의원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아마 최초라고 합니다. 10시 20분경에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원래 다들 뭐 3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원실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장을 보여주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장에 대해서 김웅 의원 당사자와 이미 협의가 됐고 모든 것들을 압수수색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김웅 의원은 그런 허락을 해준 적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김웅 의원과 관련된 PC, 서류, 차량 등만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음에도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들의 PC라던가 뭐 서류 조사 모든 것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뭔가 임의로 설정된 키워드들 전혀 이 사건과는 상관없는 한 곳에 목표를 둔 듯한 키워드들을 검색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7가지에 대한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검사, 그러니까 공수처와 의원님과 이렇게 대립이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불법적인 것을 하면서 공수처가 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것을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공수처가 그러니까 압수수색 관련된 이
법적 절차를 잘 지켜야 되고 뭐 잘못됐다면 그건 시정돼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자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김웅 우리 의원께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기자들 앞에서 언론인들 앞에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모호하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했던 그 원죄가 있는 거죠. 진실을 규명해야 할 수사기관이나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책임이 우선 김웅 의원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수처가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면 지적받고 수정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웅 의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는 보좌진들에게까지 피해를 줬기 때문에 겁박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공수처가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건 불법입니다. 그죠? 영장 청구가 된 데에만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공수처가 이제 야당에서 그렇게 지정을 하니까 대변인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압수수색 장소는 의원 사무실과 부속실로 명시돼 있다. 대상은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라고 표현을 해서 네. 이것은 이제 보좌관의 컴퓨터도 압수수색의 대상이다 이렇게 공수처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야당의 주장도 그렇게 또 경청을 해야 되겠지만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분명히 자신들은 압수수색의 영장에 명시된 대로 자기들은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현장에 하거든요. 있었고요. 그 영장 자체를 확인한 사람이 김웅 의원이지 않겠습니까? 네. 직접 택시 타고 와서 네. 확인을 했을 때 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그 파일을 보냈다, 사진 파일을 보냈다고 한 것은 작년 4월이잖아요. 작년 4월은 김웅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회관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받은 것은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려면 그냥 김웅 의원 스마트폰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영장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사용하지도 않던 그때 당시에 뭐 주고받았던 뭐 내용도 없는 그런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다는 것 자체가 과잉 수색이 아니라 위법한 수색이라는 거죠. 공수처 그 대변인이 아니 이걸 왜 강제 수사를 하고 이렇게 온 세상을 시끄럽게 했냐 하니까 아니 이게 국민적 관심사 아니냐. 죄가 있는 거 없는 거는 나중 일이고 국민적 관심사니까 빨리 수사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더 나가서 그러면 왜 윤석열 총장은 왜 입건을 했느냐. 그거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거 없는 거는 나중 일이다. 뭐 그런 취지로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만큼 선무당 사람 잡는 수사기관이 없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수사기관의 근본이 되어 있지 않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현 집권 세력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뭔가 이 일을 꾸미지 않고는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제가 봐서는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는 데 대해서 너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내가 좀 충고를 하면 다른 사건들은 저는 뭐 좀 재미를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은 야당 탄압 프레임이나 정치 공작 프레임이 안 먹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왜냐하면 정치 공작 프레임은 안 먹힐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워낙 그쪽 관련된 분들끼리 생긴 일이고 근데 그쪽 관련된 분이 지금 증언을 안 하고 있어서 생긴 문제니까. 근데 이제 야당 탄압 프레임이라도 좀 걸어보겠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압수수색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법원이 영장을 줘서 영장을 집행하는 거를 야당 탄압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피의자이고 조사받아야 되면 뭐 성역 없이 이 증거 조사를 위한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증거물이 나오냐 이게 위법했냐는 건 따지고 되는데 그것은 공수처가 과연 적법한 절차대로 했느냐 안 했냐를 따지면 되지. 그래 가지고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다 옛날 구정치예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와 함께 윤석열 후보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네.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공수처가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전격 입건했습니다.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의혹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손준성 검사가 재직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의 오른팔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보여주기이자 망신주기라고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무관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에서 후보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건하라 하십시오. 윤석열 후보가 이 손준성 소위 검사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정말 소중히 생각했는가의 증거가 두 번 나타난 거 아닙니까? 2020년 8월에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 때 사실은 이 손준성 검사를 대검에서 다른 데로 어디론가 인사를 하려고 그럴 때 윤석열 총장이 애걸복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남겨달라.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박범계 장관 시절에 2021년 3월에 또 인사할 때도 박범계 장관한테도 윤석열 총장이 애걸복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손준성은 내 사람이다.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손준성 검사를 아꼈는지에 대한 일화는 많이 있더만요. 사실 팩트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근거해서 공수처가 손준성의 단독범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합리적 증거가 있겠죠. 판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입건 절차를 밟아서 수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고발을 당하면 피의자로 입건을 당연히 해놓고 수사를 시작해요. 근데 그 고발이라는 것도 무슨 예를 들어 피해자라든가 사건 관계가 명백한 사람이 고발을 했다면 그러면 뭐 피의자가 맞죠. 근데 이거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 분이 그냥 언론을 보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공수처 대변인이 그랬잖아요. 이거 뭐 죄가 있어서 입건 수사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하라니까 한다고. 그런 정도로 무책임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이제 등장했거든요. 이것은 공수처가 딴 사람도 아니고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그것도 이제 대선 국면에서 직접적으로 표적을 삼아서 이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이런 정치 개입은 제가 사실 역대 그 수사기관 중에 이런 수사기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정말 완전히 괴물로 등장한 게 맞아요. 아니 진실을 빨리 밝혀달라고 왜 꾸물거리냐고 막 하다가 막상 수사 들어가니까 또 야당 탄압이라 그러고. 그것은 그게 다 옛날식이에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먹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도 그래.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건 좋은데 역으로 그걸 가지고 여권의 정치 공작에다 주장하는 것은 무슨 근거예요 도대체? 그 정치 공작의 전면에 나선 것이 가장 공정해야 할 공수처가 나섰죠. 그리고 공수처 나서기 전에 그 주장했어요. 공수처가 나서서 그래서 내가 공수처가 나서는 불리한 과정도 공작이라고 보면 하는 아주 옛날 방식을 또 쓰고 있어요. 공수처가 나서는 과정도 보면 사실은 공수처가 이 사건에 개입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당에서 늘 그 필요한 경우에 나타나는 고발인이 또 등장했거든요. 그분은 우리 당 고발에는 전문가예요. 늘 고발장 들고 나타나던 분이 사세련도 그렇고요. 다른 단체도 우리 의원들도 고발 많이 당해. 아니 그러니까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가 등장하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정치 공작의 그 ABC 3단계를 모두 거쳐요. 여권 인사가 고발을 하고 그에 호응해서 곧바로 수사권을 발동하고 거기다가 또 사실은 아무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윤석열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 과정은요. 정치 공작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악랄하고 악질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 내용은 저희가 여기에서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내용이고 앞으로 이제 수사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 판도라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이슈를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추가 녹화를 위해서 모였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사주 의혹은 여권의 선거 공작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여권이 관권을 동원한 선거 공작, 정치 공작의 망령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불법이며 조성은 씨의 국정원 내방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조 씨와 박지원 원장의 만남을 비판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국정원장이라는 그 직분에 비춰서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이라는 그 지위에 가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지원 게이트라는 얘기가 윤석열 캠프 측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9월 2일 날 보도가 된 거죠, 이 사건이. 근데 그 중간에 8월 11일 날 롯데호텔 그 32층에서 80노인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 30대 초반의 조성은 씨가 만나서 전망이 아주 좋은 방인데 그 방에서 식사를 하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조성은 씨가 역사와의 대화를 한 날이라고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면 그게 조성은 씨가 이제 뉴스버스 측에 자료를 전달하고 윤석열 검찰이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했다. 그런 내용으로 보도를 하게 만드는 그 전 단계의 상황이 역사적인 대화를 나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과 함께 정치 관여를 하면 안 되게 국정원법에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정치 관여죄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예컨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논을 했다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바로 정치 관여죄에 해당돼서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또 조성은 씨도 그 상의를 했다면 마찬가지 공범이 돼요. 근데 국정원장이 식사를 하면 특히 이제 도청에 대한 사전 탐지를 다 해야 되고 이 보안상의 여러 조치를 하고 그 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만남이라는 건 보통의 만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내곡동에서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까지 오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대낮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행사다. 그리고 그 과정에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모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식당에서 만나게 될 때 예약 현장이라든가 롯데호텔의 그 뭐 CCTV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하면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정원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의 얘기는 별개로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점정식 의원이 고발장을 사실상 썼다. 그래서 물증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매우 곤란해졌어요. 그러면 이런 곤란해진 물증이 나타나고 곤란해진 상황에서는 당내 상황을 밝히고 진상 규명하고 국민께 보고하고 소상히 보고해야 될 상황인데 마침 국정원장이 그 제보자하고 만난 그 상황을 가지고 역공을 취해보고자 하는 건데 이건 물타기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보 사건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과의 관계는 특별한 국정원장 전부터 만난 특별한 관계라고 하잖아요. 수양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음모를 꾸민 정치 공작을 하고자 하는 이런 자리로 호도하고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힘의 어떤 물타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조성은 씨 측에서 맞받아치고 있어요. 박지원 원장,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친분이 좀 있어서 아예 상의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씌우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 그러면서 추가 증거 자료를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뭐 추가 증거 자료라는 게 뭐 전혀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예요. 뭐 무슨 뭐 검찰이 뭐 기자를 사찰했네 어쩌네 하면서 뭐 엉터리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그보다 한때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듯이 페이스북에 쓰다가 어느 날부터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려면 박지원과 조성은 사이를 여러 가지 자료로 추적을 해보면 단서가 나와요. 국정원장이라 해서 아무도 만나지 말라는 국정원법은 없어요. 지금 김채국께서 하실 첫 번째 임무는 도대체 점정식을 중심으로 해서 당내 이 고발장이 어떻게 유입됐고 어떻게 쓰여졌고 그 조사하고 이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이것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뒤에서 배후 조종한
희대의 정치극이다. 그건 희대의 정치 공작이다.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아는 박지원 원장은 정치 공작을 한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리숙하게 만천하에 공개해가면서.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은 전혀 안 했는데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공개도 안 했어. 사진을 너무나 감격해서 역사와의 대화를 하고 나서 감격해서 사진을 올린 박지원 거예요. 원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고, 두 번째 조성은 씨는 애초에 제보 과정부터 우연히 제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뉴스포스에.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잘 들어보십시오. 김웅이라는 검사 출신이 고발장을 당해 고발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것 같다 싶어서 고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걸 내놓고 대선 국면에서 이걸 깝니까? 아니, 그러면서 갑자기 내놓은 그것도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7월 달에 내놓을 때 그때는 손준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때 내놓으면서 윤석열 잡으려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게 공작이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러면 조사를 해보세요. 그건 뭐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공수처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보면 이 거대한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 자, 이 사안은요, 저희가 다음 주 판도라에서 정말 판도라급으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허은하 의원 판도라 열어주시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야당의 대선 후보가 없다. 인물난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후보 등록만 15명이 넘게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2명으로 줄여서 지금 이제 경선을 시작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땅땅땅땅 떴다. 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이제 홍카콜라가 떴다. 맞습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워낙 상승세니까.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괜찮겠네요. 저도 비슷한 정답을 준비했는데 홍행수표 이렇게 했는데, 홍행수표인데 홍준표를 해서 홍행수표가 떴다 이랬는데 그것도 땡이잖아요. 아닙니다. 땡. 제가 보니까 우리 당의 대선 경선에 그 후보가 많잖아요. 그중에 슈퍼스타가 뜰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슈퍼스타가 떴다. 오. 비슷하지만 땡입니다. 정답은요? 어벤져스가 떴다. 네. 이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죠. 뭐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수많은 어벤져스가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다 친하지만은 않아요. 네, 서로 경쟁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그 경쟁자 누구의 타노스를 향해서 싸우다가 이기지 않습니다. 네. 저희 어벤져스가 12분이 떴습니다. 지켜보시면은 그 어벤져스가 이 타노스를 무찌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지지율 상승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무야홍, 요새는 뭐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이런 말이 유행을 하면서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이 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어요.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트렌드입니다.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붙으면 반드시 올라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추석 전후로 골든크로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윤 후보가 홍 후보를 4배 가까운 차이로 앞섰지만 홍 후보가 무서운 상승세로 추격하더니 결국 오차 범위를 넘는 10%포인트 차 골든크로스를 이뤘습니다. 이게 사실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런가요? 이렇게 예. 역전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 같은 경우도 원래 이낙연 후보가 작년 연말만 해도 네. 36%대 아주 뭐 대세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대문 뭐 아니 뭐라 그러더라? 어데나. 네. 어데나.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 또 양상이 막 바뀌는 것처럼 사실은 처음에 그 국민의힘 경선 시작할 때만 해도 홍준표 후보 나오면 되게 약간 그 저희 당 지지층에서 볼 때는 비웃음 대상이었어요. 에이 안 될 텐데 뭘 어차피 저기 윤석열이지 뭐 이러던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큰 소리 잘 치시는 분이니까 기지 마라 막 이럴 때도 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상이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 지지층도 되게 관심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홍준표 되는 거야? 이게 사실 우리 지지층이 진짜 물어보는 대사입니다, 대사. 갑자기 상승세를 탄 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다음에 대선 후보를 볼 때는 자신감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무언가 이렇게 시원하고 뭔가 해낼 것 같고 저한테도 그 말씀하시거든요. 허수석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항상 옛날부터. 지난번도 그랬어.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준비된 후보들이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수의 노무현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게 한두 번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치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돼서 다른 후보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약간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계속 떨어질 거라고 또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알 수가 없다. 예? 네. 잘 뽑아놨네. 확실히 홍준표 후보는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의 상승의 원인의 1번이 변화 같아요. 우선 빨강색에서 파랑색으로 변화했더라고요. 지금은 넥타이도 파랑색만 매요. 그래서 혹시 민주당 후보나 뭐 이럴 정도로 착각을 할 정도인데 그런 변화에 정확하게 서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복당하기 직전에 전국 8,0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면접도 하고 그를 통해서 키워드도 뽑아내고 정책도 생산내고 그래서 이런 변화와 준비에 의해서 홍준표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준비 안 되고 이상한 윤석열 후보는 추락하고 있고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이 사실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것은 최근에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 과연 윤석열 총장으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좀 윤석열과 최재형이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최재형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또 일종의 대체제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젊은 세대에게는 이 정치가 약간의 소비 상품처럼 됐거든요. 굉장히 좀 즐겁고 재밌고 뭔가 우리 정치인도 우리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지도자를 또 원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현 상태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 30대가 보면 홍준표 의원은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여야 전체의 대선 주자 중에서 가장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재밌다. 그래서 단순히 처음 출발이 역선택으로 출발했든 안 했든 그것은 둘째치고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지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 현상이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홍준표 후보한테 몇 대 맞더니 굉장히 순해졌네. 아니 그때 겁을 내 이렇게. 아니 겁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 아니 아주 멋진 말 정확한 하셨어.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 홍준표 후보가 매력이 없는 건 아닌데 분명한 건 윤석열 후보의 거품이 빠지면서 대체 후보로 홍준표 후보가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이제 보수 지지층에게서 빠른 이제 후보의 대체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분이 재미있고 유쾌하고 되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후보인 건 맞는데 완전한 대체제로서 지금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건 아직은 저는 잘 확신을 못 하겠어요. 지난주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2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국민 시그널 면접이 열렸습니다. 그 여성 비하, 낙말, 폄하,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손준성 보냄이라고 왜 이렇게 나왔다는 글꼴도 이상하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다고들 이렇게 여가부가 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부 폐지하고 흥행 면에서도 좋았고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돌직구적인 질문이 많았고 민주당에서는 받지 못했던 그런 면접관들이 저희 우린 뭐 좌파라고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분들께서 질문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리하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질문하기 어려워요. 인천시장을 재선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인천시장 재임 많은 동안 인천시 재정을 파탄낸 걸로 굉장히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지금 다 말아먹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국가 이거 대통령 돼서 대통령 대선을 잘 하실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본인이 제출한 거 맞죠? 거기 보면은 최저임금제매 주 52시간제 폐지라고 분명히 아니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 정치적 수사고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네. 오늘은 도리도리 안 하시네요가 질문. 예. 상당히 국민들께 볼거리도 제공하고 컨텐츠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분이 제일 인상에 남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인기가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면접 담당자 보고 면접하러 온 진중권 교수 보고 저희 좌파를 앉혀놨다고 공격을 하잖아요. 진주 어려운 폐쇄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 대통령 선거 나오면 절대 그런 사람 나 안 찍습니다. 내 원수니까. 간호사들이 다 좌파입니까 그럼? 자, 다음 그래 할게요. 억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지금 면접관이 답답합니다. 저 두 분은 아주 골수 좌파들인데 방에서 면접관은 저런 분들을 면접관으로 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하던데 국민 면접관이 뭐라고 하니까 그 말은 막말이긴 한데 성적 발언은 아니다.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는 2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서 패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성희롱 발언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성희롱입니까? 그거 성희롱 발언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돼지발정제는 그게 막말이라면 내 수용을 하겠는데 그건 성적 희롱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솔직하긴 솔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부터 그분 스타일이 원래 그렇게 치고 다가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 5년 전에는 비호감의 요인이었다면 지금 일부 젊은 층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호감의 요인으로 얘기한다. 저는 그건 분석은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흥행면에서 보면 고발 사주권도 커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면접관과 그 유력한 후보들의 대담 그거는 저는 상당히 히트를 친 것 같아요. 실제 10만 조회수가 쉽게 안 나옵니다. 정치 행사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이 그 접속을 해서 보셨고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21만 명을 넘었어요. 엄청난 인기를 끈 것 같아요. 네. 압박 면접 다음 날요. 압박 면접을 혹평을 했어요. 홍 의원께서. 그리고 이런 행사 더 이상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밝혔거든요. 토론을 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안 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행사를 만드는 거예요. 후보들이 지금 득표하는데 전국을 또 돌아다녀야 되는데 중간에 지방 가 있다가 당행사 하니까 올라오라. 그건 아니죠.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딱 저 틀림없는데 네. 홍준표, 유승민 두 분은 지금 발톱을 확 웅크리고 윤석열 후보만 나타나라. 아니 안 웅크려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랑 링에서 붙여놔야 치고받고 하면서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텐데 이건 뭐 왜 다른 사람들 와갖고서 찝쩍찝쩍하는 거 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원래 화이터니까 네. 빨리 그 진짜 이 후보끼리 한번 세게 붙게 해주지 이게 뭐야 좀 이런 이 얘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매우 재밌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저는 언론 감각이 있고 전략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재밌게 그 면접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좋았어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의 이미지가 상승보다는 하락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본인 솔직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근데 어쨌든 본인은 이제 이게 대통령 후보끼리의 경선이라는 거는 후보끼리 싸우게 해줘야지 왜 자꾸 딴 사람들을 껴서 이렇게 칸막이를 치냐 이런 생각이 강했을 테니까. 토론을 하고 싶어 하시죠. 이번에 12명 중에서
압박 면접을 비판한 분이 두 분이에요. 그 두 분은 지금 오로지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유승민, 홍준표 두 분은 빨리 윤석열하고 삼자 대결 시켜주라 이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캠프에서 이제 홍준선 검사가 전달한 게 사실이면 총장한테도 관리 책임이 있다 정도의 입장을 냈거든요. 총장한테 법적 책임이 있죠. 법적 책임은 다른 절차가 있잖아요. 손준성 검사라는 그분이 대검에 상당히 고위 직책을 갖고 있던 분인데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런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고발을 하라고 그랬다는 건 저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윤석열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평은 거의 안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측컨대 홍준표, 유승민은 매우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토론 여러 가지 능력에서 보면. 근데 저는 윤석열 후보의 진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기자들 만나서 나와서 하신 말씀 정도의 그런 태도나 방식으로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한테 상당히 시달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면이 있을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이 노련한 분들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보통으로 해도 좀 처지게 보일 텐데 그러나 이제 조금 처져도 뭐 그럭저럭 하기만 해도 그래도 낙제점을 안 받는 또 그런 여가도 있을 거예요. 국민들도 바라보실 때 그 유승민 후보만큼 잘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수도 있어서 토론을 하면서 의외의 모습에 관등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토론이란 걸 해보면 뭐 지식을 많이 아냐 적게 아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또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이 녹아나냐 마냐가 중요한데 윤석열 후보는 아무리 봐도 토론이란 걸 해보면 뭐 지식을 많이 아냐 적게 아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또 그 사람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이 녹아나냐 마냐가 중요한데 윤석열 후보는 아무리 봐도 그런 진정성하고 진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에 그냥 얼굴에 거짓말을 못해 써 있어. 얼굴에 지금은 진실되게 말하고 있었죠. 자, 허은하 의원의 판도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어벤져스가 떴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슈퍼스타가 떴다. 홍준표가 파란색 페이스북을 하는 걸 보니 민주당 후보인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상처받을 거다. 저희가 지금 오늘 9월 12일에 추가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위크 결과 발표가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요 슈퍼위크 1차 슈퍼위크 결과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당심은 그 유세할 때마다 조금씩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충청권, 대구 경북권, 강원권 이렇게 좀씩 공개되고 있는데 민심은 처음 공개되는 그 표심입니다. 특히 이 64만 명의 표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염원한 모두 다가 정권 재창출을 염원하는 건 아니고 원래 역선택도 있습니까? 무죄 받았습니다. 이제 나와요. 저것도 또 누가 또 나와서 그전에는 1차 때 발표할 때 충청도는 후보들을 다 벌 세워놓고 해가지고 후보들 향기가 많았어요. 표정이 다 나오게. 우리 단장님이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네요. 후보들을 또 모으시네. 표정 관리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때 정말 떨리고. 그보다 부르는데 뭔 소리 들리지 안 들릴 들려요? 것 같아요. 맞아. 백지장처럼 하얘질 것 같아요. 떨린다. 왜 떨리지? 내가 후보도 아닌데. 기호 1번 이재명 28만 5,856표, 득표율 51.41%. 과반 넘었네요. 기호 4번 이낙연 17만 2,790표, 득표율 31.08%.
많이 올라갔네. 근데 이제 이낙연 외에 나머지가 너무 처져요. 그게 추미애가 많이 얼마로 뒀죠? 11%. 아니. 11%, 정세균은 6%. 6%도 안 돼. 4%인가 5%인가. 4.27. 방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차 슈퍼위크가 끝났습니다. 저희도 이제 추가 녹화를 하면서 그 결과를 함께 지켜봤는데요. 이번 경선 결과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세론이 확인되었다. 역동적 경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 그러면은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지금 의원직 사퇴까지 하면서 초강수를 뒀어요. 근데 이재명 대세론으로 기운 거거든요. 과반 이상이 나왔고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표심이 쏠린 이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등 후보의 선거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낙연 후보의 강점은 촌철살인 그리고 젠틀,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받은 후계자로서 이낙연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선거 과정에 매우 네거티브적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교익 먹방 관련해서 이걸 친일 프레임을 걸으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지층에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자승자박이다 이런 그거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지 않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서른 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경선 불복론에 의심을 받을 발언 이런 걸 통해서 이낙연 캠프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던 것. 이낙연 후보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이낙연 후보로서는 마지막 배수진을 친 모든 걸 던지는 모든 걸 올인하는 이런 결심을 보여줬는데도 표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경선이 더 흥행 요소를 가질 요소가 없어져 버렸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도 참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저는 치명적인 그 실수는 바로 지금부터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구나 해서 그 틈에 더 지지율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페이스를 잃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패착이라고. 우리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후보가 결정이 돼버리면 국민의힘은 좋은 거예요? 그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고 나면 사실은 저희들이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당내 경선을 하다가 보니까 정작 그 민주당 후보의 우리 당 후보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이 서둘러서 이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하는 공명선거 추진단을 구성해서 제가 총대를 매게 됐죠. 그러면 일단 지금 대세론에 힘이 실리는 것 같다라고 두 분이 다 예측을 해주셨는데 역전의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64만 명의 표심이 달라질 가능성은 앞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체로 아마 이번 비율이 끝까지 그대로 2차, 3차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뭐 돌발 사태가 벌어져서 예컨대 결선 투표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될지는 몰라도 결론은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그리고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습니다. 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거 뭐 어쨌든 당에서는 송영길 대표도 직접 후보하고 통화를 해서 네.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당을 그냥 바로 빼버리셨어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참 난감하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낙연 후보의 승부수는 호남입니다. 주말 슈퍼위크도 끝났고 그럼 이제 호남에서 만회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저는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 후보가 단순히 의원직 사퇴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의원직 사퇴하면서 이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5.18 영령 앞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선배 당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생명을 다 걸고 저 사람은 도저히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투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라는 강한 의지였어요. 단순히 그저 올인하겠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거의 뭐 생명줄을 걸고 나머지 경선에 임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강한 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울림이 클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원직 던지는 것이 두 분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게 보여져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민주당한테는 과거에 김두관 지사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를 하고 대선에 나왔다가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고 거기에 홍준표 지사한테 뺏겼던 그런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던져서 결기를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종로의 보궐선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지금 노리고 있는데. 아니 이준석 대표를 내보낼 거예요. 아 그럽니까? 예. 공천심사가 다 끝났습니까? 어쨌든 아니 이준석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준석 대표 내보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분한테 종로 안방을 뺏기면 이래저래 참 우리는 큰일이다. 종로를 의원직을 던지지 않고 결기 있는 선거 전략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주변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결기로 봅니다. 쇼는 아닌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거든요. 제가 진짜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이낙연 후보를 추미애 이낙연 이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품격이 있고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습에서 민주당답지 않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민주당 다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경선 과정에서 기존에 보여주지 않았던 너무나 네거티브를 하시는 모습이 이낙연답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번엔 새로운 모습으로 결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퇴 처리도 국회에서 가능한 거예요?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가 좀 상의를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쇼 하실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은 아마 진심이고 또 승부수니까 이렇게 던졌는데 당에서 만류하는 게 좀 언짢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당이 바로 전임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고 또 지역구가 종로고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는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네. 판도라의 공식 엔딩이죠. 못다한 이야기 전하는 시간 수취인 분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발장 작성자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국민의힘에서 물어보시고 특히 김재원 공명선거 추진단장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검찰이 다시 본연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손준성 검사님께서 하셔야 할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정치 공작의 일선에서 무슨 일을 하려 하십니까?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존립부터 위태로울 것입니다. 경선 때는 티격태격 하시고요. 본선에서는 티키타카 하시면서 국민들께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